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 면전의 돌발 폭탄 발표. 2. 2035년 한국은 세계 2위 초강대국 된다. 3.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어젯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파격적인 워싱턴 선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하여 전 세계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은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비웃었으나 그 후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선언 중에 이재용 삼성 회장의 깜짝 대반전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바이든과 미국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국내 기업인 122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는 최근 꾸려진 경제사절단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규모였습니다. 이 회담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전기선 HD 현대사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여하여 역사상 이렇게 많은 미국 기업 총수들이 정상회담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하여 퀄컴, GM, 보잉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국제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키드 마틴 CEO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싱턴 선언 중 바이든이 또 한국을 열받게 하는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한국의 용감한 한 기자가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불안해하고 있다, 라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바이든은 제 생각엔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그들을 저지하거나 성장을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은 한국이 잘 해내길 바라는 것이라며 자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것들이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도 혜택을 가져다주며 전 세계에도 이익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 칩스 액트 등 일련의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면 한국도 혜택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해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 공장을 큰 위험에 빠뜨렸는데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니 말도 안 되죠.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조사 중인 가운데 미국이 대중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미국의 첨단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는 중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국은 민감하고 중요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제재법을 따라야 합니다. 반제재법이란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바이든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 공장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공장에서의 D램 생산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는데요. 이렇게 충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반대로 한국이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는 시원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에 수백조 원의 투자도 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그에 합당한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워싱턴에 모인 미국 핵심 반도체 및 관련 기업 CEO들을 모두 만나 미국 대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설득했고, 이들은 즉각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소재기업 코닝의 웬델 윅스 대표는 지금까지 코닝은 한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천 명을 고용해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고, 이재용 회장을 만난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회사이자 미국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한국의 공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R&D 센터도 짓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공장을 다른 나라에 짓는, 특히 한국처럼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큰 곳에 짓는 일은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기술 보안이 핵심인 메인 R&D 센터를 다른 나라에 짓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려던 것을 삼성 때문에 한국에 짓는 것으로 바이든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 랩리서치도 미국 투자를 취소해버리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랩리서치 팀 아처 최고 경영자 CEO는 한국이 자신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신공장과 R&D 센터를 모두 지어 한국에 사실상 을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재용의 설득에 미국 기업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바이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바이든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 수백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려 했지만 바이든의 계속되는 뒤통수에 화끈하게 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기흥구와 화성 301만 M, 평택 289만 M에 차례로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인 남사읍의 시스템 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규모는 710만 M로 앞서 지은 세 단지를 합한 것보다 큽니다. 투자액 300조 원의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 700조 원, 고용 유발 효과 160만 명가량으로 예측됩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이곳에 415만 M 규모 용지에 12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 업체와 팹리스 등 최대 150개 회사를 유치합니다. 세계에서 감히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압도적이며 가장 중요한 반도체 단지가 바로 한국 용인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곳에 미국 반도체 관련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사들이 들어오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이곳에 입점하는 순간 초대박이 나지만 제외되는 순간 한순간에 아웃사이더가 되기 때문이죠. 이에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재용 삼성 회장이 바이든의 집인 워싱턴에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이끌어냈다며 바이든이 제대로 복수를 당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난 바이든은 이제야 한국에 파격적인 특혜를 제안하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CNBC는 이번에 IRA 세부 조항을 통해 바이든은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배터리의 확장을 막아 한국 배터리 3사가 전 세계 점유율 70%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홍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 사용 논의에서 한국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발표에도 삼성은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이재용 회장의 설득에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2035년 한국 두렵다. 1 싱크탱크 경고에 충격받은 일본 상황. 그때 한국은 세계 2위 초강대국. 현재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로 인해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963년에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자 일본의 중단기 경제 동향을 예측해 일본의 경제 전략을 주로 연구하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35년에 한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과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비 예산을 올해보다 26%나 많은 65조 원으로 늘려잡고 또한 5년 뒤에는 GDP에 대비한 방위 예산을 2%로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국력 상승은 이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초강대국 진입과 일본의 선진국 탈락이 당연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매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올해 대만에 주월당합 일본의 1인당 GDP가 내년에는 한국에도 주월당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급기야 2035년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상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매우 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최근 들어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한국과 대만 같은 이웃 국가에 비해 급속도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 거세지고 있는 엔화 폭락은 일본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 마저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로 세계 각국의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 또한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일본의 엔화 폭락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2월 17일 기준으로 대만 달러와 한국 원화는 올 초에 대비해 각각 10.6%와 9.8%가 하락했지만 일본의 엔화 가치는 무려 20%나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해가 갈수록 급격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막순환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1인당 GDP 또한 해마다 곤두박질 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과 대만의 주어를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금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이미 올해부터 대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한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매체는 올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33,636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33,791달러를 기록한 대만보다 밑도는 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2023년에 일본의 1인당 GDP가 전년도에 비해 302달러나 줄어든 33,33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34,505달러를 기록한 한국으로부터도 추월당하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재팬타임스는 당초 이 기관이 이보다 앞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이 일본의 1인당 GDP를 2027년에 주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만큼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과 대만의 일본 주월이 이전의 전망치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엔화 폭락과 더불어 무역 적자 또한 눈덩이처럼 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나라의 환율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막대한 무역 적자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일본보다 훨씬 낮다. 수출력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 뒤이어 일본 매체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과 대만에 주월당한 것을 놓고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근본적인 이유로 손꼽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비교치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기술 분야를 더 잘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수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이를 통해 1인당 GDP 또한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츠 리서치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다케다 아스시는 첨단 기술 측면에서 이미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 뒤처져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 반도체가 좋은 예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유리한 분야가 꾸준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기술 개발과 무형 투자의 적도를 나타내는 지식재산 투자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일본 주월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0년을 기준치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은 2021년에 118.1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이보다 3배나 높은 316.3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1998년 IMF 이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식재산 투자를 끊임없이 늘려온 데 반해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로 줄곧 투자가 감소세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과 대만이 디지털화를 재빨리 구축한 덕분에 일본보다 노동 생산성이 훨씬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일본의 경우 정부기관과 많은 기업에서 종이 양식을 비롯해 도장과 팩스 같은 정근대적인 근로 방식이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이미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사라진 지 훨씬 오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재빠른 디지털화를 통해 높은 노동 생산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일본 경제를 훨씬 빨리 주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단지 내년까지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2035년 시점에 이르면 일본 사회가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엄청난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바로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잠재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잠재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초강대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반해 일본은 오히려 이에 역행해 아시아 강대국 자리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당장 2025년에 이르게 되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전체 국내 총생산이 인도에도 밀려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6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GDP 규모를 보였던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10년에 중국의 주월 땅에 세계 3위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 2025년에 이르러서는 인도의 주월을 허용해 세계 4위로 밀려날 정도로 급격한 쇠퇴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IMF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 18개국의 실질 성장률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2035년까지 꾸준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반해 일본은 2030년경부터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인당 GDP에서도 일본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대만과 한국의 추월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해가 갈수록 그 격차를 더 확대함으로써 2035년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2035년에도 1인당 GDP가 계속해서 정제됨에 따라 오히려 2012년 49,058달러 보다 줄어든 48,888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반해 대만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53,949달러를 기록하게 되고 한국의 1인당 GDP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잠시 대만의 주월을 허용하지만 거듭되는 성장세를 통해 기어코 2035년에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65,50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경제연구센터는 경제성장의 열쇠가 되는 디지털 잠재력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2000년에 세계 5위를 기록한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이 2025년에 세계 1위로 오른 뒤 그 이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또한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각각 세계 3위부터 5위까지 줄곧 자리 잡는 데 반해 2000년 당시에 세계 3위에 올랐던 일본의 디지털 잠재력 순위는 2035년까지 줄곧 내리막을 걸어 세계 7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자국 정부가 기술혁신과 임금 향상을 토만 노동 생산성 증가 없이 주변 국가들을 제치고 국력 상승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그 어떤 대책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상루 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일본 싱크탱크의 이러한 분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에 나서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규모에만 몰입해 갖은 만용과 객기를 부리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이킬 수 없는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시장 점유물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가스터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어코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와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P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라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화와 KDDX용 통합전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20-25기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중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처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만 4천 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난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찮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허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감도 히터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탄올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6,000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2O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막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상선이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 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 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 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100이면 100이 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 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 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 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조대왕급은 COGAG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 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 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 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CODAG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 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용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CODLOG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 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CODLOG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CODLAG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3형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터보팬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 GE42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 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판에 10년, 20년 뒤 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전기추진체계 IFEP를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전기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요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 전기 추진 체계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2500 가스 터빈이 라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 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 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IFEP는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 우리 바다를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